아, 예, 예. 예, 예,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예. 잘 계십니까? 네네. 이번에 그 뭡니까? 이 코로나에 대해서 네. 그 한번 처음부터 해서 이 1월 달부터 중국에서 발생해서부터 정리를 한번 해 주시면. 글쎄요, 저는, 초기 방역의 실패로 인해서. 예. 결과적으로 그 국민들이 모든 피해를 고스란히 안게 됐잖아요. 예, 예. 그 단편적으로 비교를 해보면은 사실 베트남이나 그 대만 같은 경우는 초기에 예. 그 우한 그 이 폐렴 바이러스가 이제 그 시작될 때 예. 자국민 보호 차원에서 강력하게 대처를 했단 말이에요. 예, 예. 국가의 가장 중요한 그 책무 중에 하나가 국민 보호 아닙니까? 예, 예. 그리고 또한 그 더더구나 이 문재인 좌파 정권이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 초창기부터 그 의협에서도 예. 아마 한 6차례에 걸쳐서 강력하게 아마 그 입국 그 못하도록끔 금지시켜야 된다고 했죠. 2월 초에. 예. 네, 그 아마 그래 했었을 거예요. 예, 우리 공화당에서는 1월 달에 계속 입국 금지시켜야 된다고 우리는 논평도 내고 했어요. 그렇죠. 예, 예. 그러니까 이제 이 의료 전문가들이 이제 이 감염 확산에 대해서 상당히 이제 전문가들로서 이제 예측할 수 있기 때문에. 예. 그리고 그 시발점 자체가 우한이라는 중국에서 발생됐기 때문에 이제 수차 얘기했는데 그걸 묵살했잖아요. 예, 예. 그리고 사실은 그 부분도 보면은 이 좌파 정권이라는 게 얼마나 무능하고 저는 정말 이 존재하지 말아야 될 어떤 그 정권인데 결국은 이 모든 걸 이념적 잣대로 이게 바라보는 거예요. 바이러스 같은 경우 그러면 그게 뭐 어떤 미국이든 어느 국가든 간에 예. 그 발생제에 따라서 빨리 초기 대처가 매우 중요하단 말이에요. 예, 예. 근데 그것을 중국이기 때문에 중국 눈치 본다고 심지어 또 이 남북 관계를 또 정치적으로 이용하려고 하게 이 시진핑을 국내에 네. 초청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중국의 심기를 예. 거스르지 않으려고 또 중국도 당시에는 사실 이제 많은 외국에서 중국의 또 국민들을 이제 해외 입국에 대해 금지시켜버리면은 아무래도 중국 정부에서 불편하겠죠. 예. 근데 그 문제와 또 이 바이러스 방역 문제는 전혀 별건인데 결국은 이 문재인 좌파 정권이 이것을 상당히 정치적으로 이용했기 때문에 결국은 뭐 우리가 일본보다 초창기에는 뭐 급속도로 이렇게 확산됐고 대구 같은 경우도 사실은 그 신천지라고 결과적으로 매도시켰지만은 결국 이제 거기에 뭐 영안실에 예. 어떤 그 서빙하는 사람들이 뭐 조선족이다 또 중국 연사 이런 뭐 어떤 얘기도 많이 있었거든요. 결과적으로 초창기에 우리가 그 입국 금지를 해서 하고 또 우리는 또 메르스 사태 때 이미 경험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 국민들이 의료계에서도 그렇고 국민들이 이 자발적으로 어떤 그런 다른 유럽이나 미국보다도 훨씬 그 이런 관리를 잘 하는 그 국민들이라고요.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예, 예. 그런 측면이기 때문에 국가가 도와주지는 못할 망정 오히려 어떤 그 정치적으로 저는 이용했고 초동 그 대체 실패가 결국은 이런 결과가 왔고 또 더더구나 그 이후에도 아마 6월인가 또 우리가 중국의 어떤 학생들 유학생들 해갖고 우리가 계속적으로 중국 입국 금지를 요구를 했었다고요. 예, 예. 근데 뭐 모든 걸 그냥 뭐 오픈 상태로 뒀기 때문에 결국은 이것은 정말로 어떤 충분히 대처 가능함에도 이게 이 결과가 오게 된 것은 이 정부의 무능함과 어떤 이런 그 국민보다는 중국의 눈치 보는 정치적 이용으로 인해서 이런 결과가 왔다. 그래서 여기는 반드시 책임을 저는 물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지금요, 우리 박사님, 네. 자, 정치적으로 이용하고, 뭐, 또 한편으로는 뭐, 경제 그런 것 때문에 그랬다고 하는데, 그러면, 자, 그런 차원에서 했다면, 희생된 사람들에 대한 정부에서 보상을 해줘야 되지 않습니까? 309명이 돌아갔잖아요, 지금요.
이들은 왜 거기에 대해서 거부를 하냐면요. 결국 보상이라는 것은 자기 잘못을 인정한다는 뜻이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끝까지 어떤 이 책임에 대한 부분을 남의 탓으로 돌릴 거예요. 이 좌파들의 가장 아주 악질적이고 이 아주 이념적으로 잘못된 이 속성이라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된다고요. 저들은 보세요. 모든 경제 문제, 모든 문제를 전 정권 다 부동산 오르는 것도 뭐 박근혜 정부, 이명박 정부 탓, 경제 문제도 모두 탓을 돌린다. 그래서 이 좌파들은 무능하게 짝이 없는데 그러면 정책이라도 해야 될 텐데 모든 남의 탓을 돌린다고. 결국은 이번에 파비오 광화문 대학 집회 같은 경우, 광화문 집회 같은 그것을 돌렸잖아요. 사실 어떤 잠복기나 모든 걸 고려했을 때 전혀 관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이 좌파들은 결국은 어떤 그런 자신들의 무능함과 이런 치부를 전부 남의 탓을 돌리는 이게 어떤 이 좌파들의 어떤 민낯이라는 걸 우리가 좀 알았으면 좋겠고요. 네. 결국 강화문도 뭐 인민재판이죠 뭐. 그러니까 저는 이제 큰 틀에서 보면은 그런 것 같아요. 이 좌파들은 기본적으로 뭐 어느 국가든 간에 가장 정권의 1차적인 저기는 뭐 제가 방향성은 결국 이제 국가 발전과 국민 민복이거든. 국민을 어떻게 행복하게 할 것이냐, 국가의 발전을 어떻게 이룰 것이, 이것이 정권의 가장 기본적인 목적이 돼야 되거든요. 예. 그리고 하나 수단으로서 방법론에 있어서 그게 이념적으로 우리가 뭐 어떤 이 진보적인 정책을 도입할 것이냐, 아니면은 우리가 뭐 보수 정책을 도입할, 이거는 어떤 수단과 방법론적인데 이 좌파들은 자신들의 어떤 정책을 하나의 목표로 잡아가지고 국민이 뭐 어떤 삶을 살든 국가가 어떻게 뭐 파괴되든 거기에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이 정말 좀 이 좌익들, 이 좌파 세력들의 어떤 부도덕성, 무능함,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정확히 좀 깨달았으면 좋겠다, 좀 깨어났으면 좋겠다고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리고요, 우리 그냥 일반 인간사입니까? 인간사, 그죠? 인간사 차원에서 보더라도 이 정권은 국민들에게 사과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한마디 사과가 없지 않습니까? 지금까지요. 3년 얼마 동안. 정상적인 사고를 가진 어떤 정권이라면요. 이게 어떤 국가 경영을 하다 보면은 뭐 본의 아니게 여러 가지 외부 어떤 변수나 환경에 따라서 이 결과가 여의치 않을 때도 있어요. 예. 그러나 그거에 대해서는 자신들의 어떤 잘못된 것을 사과를 하고 또 어떤 정책 방향을 수정을 하고, 네. 그것이 모든 저는 뭐 어떤 정부의 기본적인 저는 뭐 어떤 자세라고 보는데, 이 문재인 좌파 정권은 무능하기가 역대 저는 솔직히 대한민국 역사 5천년 역사의 가장 무능한 세력이다, 저는 그렇게 봐요. 막말로 지난 노무현 정권 때도 이 정도는 이렇게 하지는 않았단 말이에요. 네. 최소한 노무현 같은 경우는 FTA 체결도 하고 뭐 이라크 파병도 하고 나름대로는 본인 어떤 가치나 철학이 있기 때문에 중심을 잡고 했다고요. 근데 이 문재인 정권은 아시다시피 문재인 자체가 워낙 무능하고 아무런 판단을 못하는 자라고요.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대통령이 되지 말아야 될 자가 결국은 그 자리에 있다 보니까 결국은 주변에 아첨하고 본인이 무능하니까 판단력이 없으니까 결국 어떤 특정 지방 세력들의 어떤 그런 어떤 이 앞잡이 노릇하고 본인의 상황 판단 능력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A4 용지를 가지고 읽는다는 자체는 머리에 아무 든 게 없다는 거예요. 판단이.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그 뒤에 어떤 정치 이해 세력에 따라서 이렇게 뭐 판단했다가 또 내일은 또 뭐 어떤 저 방향 갔다. 그러니까 발짓자 행보를 보내는 게, 결국은 저는 이 문재인이라는 자는 저는 말씀드렸다시피 5천년 역사 가장 무능한 자로 저는 분명히 기록될 것이다. 결국 이제 이 좌파 정권이 저는 뭐 집권 하면 할수록 뭐 대한민국 국면 불행해지고 뭐 이미 뭐 사실 대한민국 모든 정 분야에 대해서 이미 뭐 파괴됐잖아요. 근데 사실 제가 또 우려하는 거 뭐 보니까 그 3단계 격상 부분이 실제 이제 수도권에서 이루어진 것 같은데, 2단계지. 아직 2단계인데 2단계인데 3단계 준비를 많이 하잖아요. 어떤 지금 확진자 추이를 보면서. 근데 이거는 매우 조심해야 됩니다. 왜? 사실 이제 이 문재인 좌파 정권의
초기 그 장하성 정책실장이 들어와서 첫 경제정책한 게 소득주도 성장 정책 아닙니까? 예. 그로 인해서 실질적으로 공무원이나 어떤 대기업이 아니라 자영업자와 중소제조업자들이 가장 큰 타격을 입었다고요. 그리고 아르바이트를 하는 학생들 또는 어쨌거나 그야말로 가장 그 바닥에 있는 서민들이 1차적으로 가장 큰 타격을 입었거든요. 소득주도 성장 자체가 아이러니하게도. 예. 그러니까 그로 인해 가지고 이미 경제가 파탄 났단 말이에요. 예. 그런데 그나마 이제 자영업 하신 분들이 버틸 때까지 버텨가지고 혹시나 하는 마음에서 버티고 있는데 지금 이게 3단계 격상이 된다고 했을 때 예. 강제적으로 만약에 10인 이상 어떤 모임도 불가능하고 결국 식당이나 모든 자영업 이제 거의 뭐 폐쇄 수준 가버린다고 강제적으로. 지금요 3단계 안 해도 지금도 폐쇄 수준입니다. 지금 난리 났습니다. 이게 8.15 이거 말하면 전국이 난리가 났어요. 폐쇄 수준이에요. 지금요. 그러니까 이제 없어요. 사람이 없어요. 예. 그렇게 가면요 그 대한민국 자영업 한 600만이라고 했죠. 자영업 자체가. 예. 그럼 결국 이제 완전히 숨통 끊어버리는 상황이 되는데 강제적으로 그렇게 되면 그분들의 어떤 생활을 어떻게 할 거니? 그러면 결국 또 뭐 정부에서 어떤 뭐 일부 지원을 한다고 하지만 결국 그 세금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이 사실 굉장히 어떤 그 양쪽의 균형을 보면서 사실 경제도 어느 정도 숨통을 살려주면서 이 방역에 대한 것도 이 의협이나 의료계 전문가들의 의견을 청취해서 예. 실제 어떤 모든 컨트롤 타워를 이 정도 되면요 이 전문가한테 맡겨야 돼요. 그리고 경제 문제는 또 어떻게 살까 이렇게 해갖고 어떤 그 정책을 가져가야 되는데 이들은 오직 이념적으로 어떤 이런 문제에 대해서 어떤 특정 세력, 그 교회 어떤 기독교에다가 책임을 전가시킨다거나 아니면 이거를 정치적으로 어떤 그 반정부 투쟁하는 세력들에 대해서 그걸 그쪽에 책임을 전가시킨다거나 아니면 모임을 못하게 막아버린다거나 모든 것을 정치적 목적에 따라서 의사결정하는 이런 그 세력들이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이 정말 저는 뭐 대한민국의 비극이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정말 비극이라고 보고 있어요. 그런데요. 그런데 지금 8.15를 자, 이 집회를 막으려고 사실상 그 조용하던 그 코로나를 확산시킨 거거든요. 그런데 시기 낳고 보니까 이 3단계를 하려고 보니까 이 파장이 너무 크니까 저가 만들어 놔놓고 이래도 뭐하고 저래도 뭐하는 상황이다. 이렇게 봅니다. 저는. 우리 박사님 어떻게 보세요? 딜레마죠. 왜냐하면은 어제 코로나가 현재 제가 판단컨대는요. 이제는 전 국민적으로 상당히 광범위하게 퍼져버렸어요. 검사 이 케이스를 늘리게 되면 아마 확진자가 더 증가될 거예요. 예. 그건 뭐 그래서 사실은 지금 뭐 특히 이걸 뭐 3단계로 어떻게 한다 저는 그게 별 실효성이 없다고 봐요. 솔직히 이제는 국민들 경각심 스스로가 어떤 그 방역에 대해서 좀 더 관리를 잘하고 뭐 그렇게 해나고 한편으로 말씀드린 경제는 경제대로 어떻게 활성화할 거냐 이런 측면으로 가야 되지 이들이 어떤 그 자신들이 처음에 경우 어떤 초동 대처를 잘못해서 이렇게 많은 분들이 300분 이상이 돌아가셨고 지금도 뭐 굉장히 많은 고통도 안고 있고 또 이로 인해서 모든 뭐 자영업하신 분들이 경제적으로 어떤 압박을 받고 있고 이들이 이제 더 이상 어떤 선택 여지가 없으니까 이런 뭐 3단계 카드를 좀 만져거린다는데 결국은 제가 봤을 때 이렇든 저렇든 간에 결국은 뭐 모든 자신들에게 되도록 분명하게 돼서 돌아오겠죠. 예. 그러니까 저는 제가 말씀드린 것은 상황을 그대로 어떤 정상적 상황을 바라보고 이걸 어떻게 정말 슬기롭게 해체할 거냐 이렇게 해갖고 전문가 의견을 들어야 되는데 예. 보면은 어저께도 아마 청와대에서 아마 그 기독교계 아마 지도자급도 같은 미팅이 있었지만은 제가 볼 때는 자기가 하고 싶은 얘기하고 책임을 전가시키고 그리고 또 이 의료계에 지금 현재 한창 이슈가 되는 이 네 가지 소위 의료계에서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 저들의 생존에 관계된 문제인데 그 문제를 가지고 결국 의료계를 압박하잖아요. 예. 저는 결국은 이들이 모든 어떤 그 정책이나 여러 가지 어떤 그 상황을 보면은 정치적 의도를 가지고 모든 걸 접근하고 있단 말이에요. 예. 그게 지금 심각한 상황이거든. 그러니까 의사들도 지금 그 코로나를 이용해서 의사들을
파렴치한 그 의사 집단으로 만들려고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 이것도. 이거죠. 결국 이제 가장 그 핵심적 배경은 우리가 이제 교육도 정교조직이 이미 장악이 됐잖아요. 예예예. 그죠? 예. 의료계 같은 경우도 그러니까 사회주의로 가기 위해서 각 분야별로 정책을 하나씩 이제 바꿔나가는데 그 측면에서 의료계 이것도 봐야 돼. 그러니까 의사들은 4,000명을 이제 증가시킨다거나 또 뭐 전라도에 또 뭐 어떤 그 이런 그 공공의료기관을 설립한다거나 그리고 뭐 등등 모든 것들이 보면은 상식적 특히 자본주의와 어떤 서구 세계에서 봤을 때가 도저히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잖아요. 그게 뭐냐? 결국 공공의료를 대폭 확대한다고 하지만 그것은 그 국가가 의료한다는 부분은 그건 사회주의에 북한가자는 거니까 무상 진료, 무상 교육 모든 게 무상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들이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는 어떤 모든 정치적 의도는 사회주의를 가기 위한 각 전 분야별로 조금씩 이제 완전 기정사실화시키고 마지막에 헌법 개정 통해서 저는 연방제하기 위한 사회주의의 어떤 완성을 이루기 위한 그런 저들의 시나리오에 따라서 움직이고 있다. 그런 측면에서 코로나를 이용한다. 저는 이렇게 봐요. 어떤 의협을 압박하는 방법에 있어서. 그 저는 어떤 이 좌익들이 이 하나하나의 어떤 여러 가지 행위들을 봤을 때 단편적으로 볼 것이 아니라 왜 저들이 이렇게 할 것이냐. 상식적 딱티가 결국 그 이면에 말씀드렸다시피 저들은 결국은 또 한미관계 같은 경우도 어떻게 하든지 파탄내서 주한미군 철수시키는 쪽으로 그러니까 민노총에 얘들 앞세워가지고 뭐 주한미군 철수하는 부분들 각 분야별로 상황을 그렇게 지금 만들어가고 저는 뭐 그것이 저들이 어떤 집권 기간 이내에 완성시키고자 하는 저는 그런 어떤 큰 틀에서의 어떤 시나리오를 갖고 움직이고 있다. 저는 이렇게 보는 게 옳지 않나 이렇게 봐요. 아니 그러니까 네. 의사협회도 그 뭡니까 K방역에 의사들이 다 한 거 아닙니까? 정부가 한 일이 뭐 있나요? 그러니까 국민들과 의사죠. 예예예. 의료계죠 자발적으로. 예예. 그걸 의사협회에서도 발표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국민들은 가만히 예. 사고 친 것은 정부가 문재인 좌파 정권이 사고는 다 쳐놓고 예. 뒷수습은 국민과 의료계가 결국은 혼신의 어떤 그 노력을 통해서 지금 이걸 방어를 해야 하나 이게 어떤 우리나라의 어떤 그나마 이 코로나를 초창기 어떤 뭐 확대가 어느 정도 잠잠하게 좀 이렇게 한 그런 저는 배경을 보고 그런데 이것을 또 자신들의 어떤 공으로 돌리는 이런 아주 파렴치하게 짝이 없죠. 그러니까 아니 8월 15일 인근에서 그렇게 전 세계가 극찬하던 K 방역이 어디 갔습니까 갑자기? 그러니까 제가 아니 몇백 명 저 확진자 나왔는데 K 방역이 어디 갔습니까? 후가 갔습니까? 사망했습니까? 띠지 있습니까? 그러니까 지금은 논리적으로 왜 이게 맞지 않느냐면요. 사실 그 대부분의 기존의 그 확진자들의 발생 그 상황을 보면은 실내 밀폐된 공간에서 발생됐다고. 실제 또 그게 당연한 거고. 예. 그럼 야외에서는 기본적으로 이 바이러스가 전파될 가능성이 매우 낮단 말이에요. 예. 그러면 야외를 단속할 정도 같으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지하철과 버스를 차단시켜야 돼요. 저도 수도 없이 이야기했어요 그거. 그러니까 그게 우선 된 후에 마지막에 야외 한다는 건 논리적으로 맞지만은 실질적으로 보면은 실내 어떤 모임은 그대로 방치한 상태에서 야외를 한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이들의 정치적 노림수가 있다는 거고 또 박원순이가 있을 때도 서울시에서도 굉장히 압박을 가했잖아요. 왜? 저들은 반정부 투쟁을 하는데 이제 뭐 임기도 반이 넘었겠다. 실정도 심각하니까 이제 이 아스팔트에 우파 외국 국민들이 굉장히 이제 앞으로 거세지게 항의가 될 것 같은 그 뻔한 거 아니겠어요? 예. 그러니까 이들이 그걸 막아야 된단 말이에요. 막는데 명분이 뭐냐? 명분이 결국 이제 코로나를 빙자해가지고 막거든요. 근데 그 논리적으로 맞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들이 제가 드린 말씀은 저들의 어떤 정치적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지금 저들은 모든 상황을 어쨌거나 이제 그 우파 국민들의 어떤 이런 강경 이 대정부 투쟁을 막아야 되고 뭐 집회도 저들도 어차피 촛불로 통해서 정권을 잡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들 스스로 그걸 알기 때문에 이 태극기나 이 광화문 광장의 투쟁 이 강도가 우파는 커지면 커질수록
자신들도 결국은 내려올 수밖에 없거든요. 예. 그걸 알기 때문에 어떤 경우든 막아야 되는 거예요. 최악을 피하자, 최악을 피하자 하면서 어떻게든 욕을 먹든 말든 막자 이래 된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그걸 핑계를 이제 코로나 되고 예. 그리고 뭐 저는 뭐 특정 어떤 교회를 타겟팅으로 한다거나 경은 뭐 지난번에 대구 같은 경우도 사실 이제 보면은 뭐 지역 봉사한다거나 광주 같은 봉사자는 얘기 나오겠어요? 난리 나죠. 이들은 모든 부분들을 소위 뭐 지금 전라도를 중심으로 한 그 주류 세력이 완전 재편돼 버렸죠. 사실 현재 대한민국은. 그러니까 저들은 그런 측면에서 뭐 전국 운영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는 게 뭐 있는 상황을 그대로 보면은 나타나는 거예요. 대구하고 그 빙신들이야. 그거 뭐 차단한다 근데도 가만히 있는 놈들인데 뭐. 그러니까 저는 뭐 현재 뭐 소위 뭐 야당 보수 야당이라는 미통당 자체도 이미 뭐 저런 모습을 취하고 있는 상태니까. 미통당 이거 끝나고 다시 뭐 예 할게 예. 네, 하여튼 뭐 그런 상황이 있기 때문에. 자, 그러면 마지막에 이제 하나 물어볼게요. 네네. 지금 어차피 이제 뭐 뻔하잖아요. 시간이 지나면 다 들통나잖아. 거짓이라 그러는 게 쇼였다, 타겟이었다는 게 왜 그러냐면 그 박원순 시장 그 5일 장례식 할 때 2만 명이 다녀갔잖아요. 그죠? 네. 그 사람들 어디 사람입니까? 저쪽이 아닙니까? 신라도 아닙니까? 그 사람들 위치 추적해가 검사 다 해야 되고, 그리고 2,000명 8월 15일 날, 그, 민노총에서 2,000명이 왔지 않습니까? 그죠? 네네. 이 사람들 위치 추적해 검사 다 해야 되고, 이 사람들 회사에 돌아갈 거 아닙니까? 회사에 돌아가면 회사에 접촉한 사람하고 몇만 명 될 것 같아요? 그 검사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건 안 하고 이것만 한다는 거는 편파적인 건 이제 이미 알았고, 그 지금 이제 그 대구에 있지 않습니까? 309명이 죽고, 전 국민들이 지금 그 공포 속에서 마스크를 지금 이제 거의 1년 다 돼가지 않습니까? 1년 그죠? 이제 몇 달만 있으면 1년이야. 지금 이제 2, 3, 4, 5, 6, 7, 8 7달이 7달 마스크를 끼고 불안해가지고 있었지 않습니까? 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 정권에서 이 소송을 하면 받아주지는 않지만 소송을 해놔야 되는 거 아닙니까? 309명도 국가를 상대로. 그러니까 이제 제가 볼 때는 이런 그 정부의 어떤 그 대처가 잘못됐잖아요. 예. 저는 이 부분에서 왜냐면 이미 수없이 많은 전문 의료계에서도 그렇게 요구를 했었고 또 많은 또 국민들도 그렇게 요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정치적 목적에 의해서 완전히 그걸 뭉개버렸단 말이에요. 그로 인해서 결국 수많은 죄 없는 사람들이 순천 이 국민들이 사망을 했단 말이에요. 예. 고통을 안고 이것은 당연히 저는 어떤 모임이 결성이 돼 가지고 아니면 당에서라도 소위 야당에서라도 이런 그 특위를 구성해서 예. 그 국민들의 어떤 그런 그 어떤 이 고발 조치 이거를 저는 뭐 수렴해서 저는 같이 이 문제 반드시 좀 할 필요가 있다고 봐요. 해놔야 돼. 해놔다가 우파 정권이 들어서면 그때 뭐 100억을 주던데 이거는 세월호 10억 줬으면 이건 100억, 200억 줘야 되거든. 국가가. 사실은 세월호보다도 이 방역의 초동에는 너무나 의도적으로 중국 입장을 살피고 정치적으로 대처했기 때문에 세월호 사건은 사실 전혀 해상교통사고 나중에 보면은 그건 아주 국한적으로 정부의 어떤 컨트롤 타워가 잘못한 게 아니라 그야말로 어떤 그 선사와 선주와의 어떤 거기에 오는 문제였다면은 이 코로나 바이러스에서 사망한 분들은 분명히 그렇단 말이에요. 초동 대처를 제대로 했었으면 그분들이 돌아가시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는 저는 이 세월호 사건하고도 전혀 다른 그야말로 이 K방역의 사망자는 문재인 좌파 정부의 의도적인 어떤 이 대처 실패, 의도적이라고 볼 수도 있는 거예요. 본역이 희생당한 그분들이.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서 우리 공화당이 저는 좀 주도적으로 나서서 국민들 편에 서서 또 왜냐면 앞으로 계속 또 많은 분들이 또 사망할 수도 있잖아요. 예. 그래서 이렇게 하고 그다음 의료계와 또 저는 호흡도 맞추면서 이 좌파 정부를 좀 압박도 하고 또 그것이 저는 이 소위 정통 우파 정당으로서의 어떤 그 국민들에게
이미지도 일신할 수 있는 좀 오히려 모든 의미에서는 좀 뭐 좋은 기회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지금 제가 비교를 이게 맞을런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 정권이 하고 있는 게 우리 가정에 치면요, 그죠? 가장이 있고 아버지가 있고 막내 애가요, 그죠? 조금 잘못해가지고 무슨 일이 일어났으면 아버지가 그 애한테 책임을 물는 격이거든요. 이게 아니 저 신천지하고 이 사랑제일교회하고 뭔 상관이 있어요? 국가가 전적인 책임 아닙니까? 박사님 뭐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말씀드렸다시피 어떤 특정제 콕 집어가지고 예, 콕 집어가지고 그걸 이제 검사해서 그걸 언론에서 확대 재생산하고 결국 그 자신들의 책임을 특정 자신들과 관련 없는 어떤 그런 반정부 단체다가 자꾸 이슈화 시켜가지고 예. 일반 국민들에게 예, 그렇게 자꾸 만들어간다는 거 아니겠어요? 예, 예. 그러니까 저들은 정치적 그러니까 말씀 결론은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 모든 상황을 그렇게 재단을 해 나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좀 말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그 서울시청 방역대책회의도 그렇고 사랑교회 정강훈 목사를 지칭해서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까? 역대 정권 중에서 어떤 대통령도 누구를 지칭해서 이야기한 사실이 없거든요. 원래 대통령의 자리는요. 예. 특정 계파를 대표하는 자리가 아니고 전체 5천만 국민 예. 그럼 그게 뭐 좌든 우든 그 다 떠나가지고 전체 국민을 대변하는 입장에서 그렇기 때문에 사실 발언 자체가 매우 어떤 그 치우치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 그런 부분들이 결국은 제가 봤을 땐 문재인이 저는 반드시 저는 그 단죄를 받아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쨌거나 이런 상황에 대해서 현재 일반 국민들이 워낙 이제 많은 압박을 받다 보니까 행동에도 뭐 어려움이 있지만 저는 좀 이렇게 시민사회단체 정당이 나서서 좀 주도적으로 좀 했으면 좋겠어요. 이런 부분들을 그래갖고 국민들이 좀 하나로 좀 모을 수 있는 그런 하나의 좀 구심점이 좀 돼야 되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봅니다. 한 사람이 우리 공화당밖에 없네요 보니까. 뭐 현재 그렇잖아요. 지금 뭐 아이고. 없잖아요. 예예. 예예. 뭐 그 정도로 네네네. 하고.